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보는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역시나 트럼프 말에 주가가 흔들리는 한 주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증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한 주 좀 바라봤었을 때 제가 지난주랑 좀 연속점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주간 좀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또 유지하면서 거기에 따른 낙폭을 좀 유지했었던 한 주였었는데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지금 좀 M7들 위주로 일단 좀 낙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또 보여주는 만큼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들,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챙겨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전쟁 폭탄, 엔비디아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존심 싸움만입니다. 먼저 중국 측은 미국이 먼저 협상 대표자를 선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공은 중국에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먼저 나서야 할 책임은 중국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강경 무역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는 큰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 H20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관련 비용이 이번 분기에만 약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정규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번 GPU는 원래 미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중국 전용 칩이었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수출 제한을 추가 적용하면서 사실상 그 전략이 무력화됐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미국의 정부의 새로운 수출 규제로 최대 8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의 주요 AI 반도체를 모두 중국 수출 허가 품목에 포함시킨 상태이면서 이 양사는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중 관세 여파가 반도체 타격에 다시 한번 집중되는 가운데 관련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파월 연준 풋 없다 대 월러 관세 인플레이션 일시적입니다. 16일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고용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 없이는 강한 노동시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연준 이사 월러는 정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는데요. 월러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 전망을 잘못했던 점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보는 게 최선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약해보면 파월은 물가 우선 긴축 지속을 시사했고 월러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하 여지를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연준의 실제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칼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견조했던 소매 판매, 관세 적용 전이라 괜찮았나입니다. 4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 및 외식업 매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전체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미국의 소매 및 외식업 매출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요. 이는 견조한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부품 딜러는 전월 대비 5.3%,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하면서 이 전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식품과 음료 매장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6% 상승했고 외식 및 주점 업종도 전월보다 1.8%, 전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반면 휘발유 판매점 매출은 전월 대비 2.5% 하락,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온라인, 외식 부문 소비 상승을 겪는 가운데 휘발유와 일부 전통 소매 업종은 부진했던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관세 적용 전 마지막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다음 소매 판매 보고서일인 5월 15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로 시작하는 실적 시즌, TSMC와 ASML은 어땠나입니다. 먼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1분기 매출 4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레이딩과 자산 운용 부분에서는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에 따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조정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1분기 매출 156천만 달러를 발표했으면서 특히 주식 거래 부문 매출은 4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로 넘어가 보면 대만의 TSMC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약 15조 8천억 원, 매출은 36조 원 규모로 집계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TSMC는 연간 매출 성장률을 20%에서 30%로 제시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이 미국 관세 정책이 고객 행동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ASML은 분위기가 다소 다릅니다. 1분기 수주액은 약 6조 3천억 원, 시장 전망치였던 7조 8천억 원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주가도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기업 모두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공통 키워드는 이 불확실성과 관세 리스크인데요. 해당 기업들의 주가 전략은 칼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결국 아직 관세 여파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더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도 아직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또 이번 주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55억 달러 수준의 손실을 관세 정책 여파로 맞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미중 상황과 엔비디아 현 주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좀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단은 M7들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애플만 굳건히 좀 버텨주고 있는데 좀 특이하죠. 오히려 애플이 계속적으로 또 죽는다라고 하면 죽는 게 맞는 건데 기술적 반등에 대한 자리값으로 인해서 나머지 M7들 기준에서는 애플만 이번 한 주 기준으로 3% 반등 흐름 자체 보여줬고요. 뭐 엔비디아 역시도 스물스물 다시금 올라와주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꺾어주면서 이번에 일단 중국 관세에 대한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오히려 섹터 같은 기준으로는 에너지나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그리고 베이스 머터리얼,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의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 자체 나와주면서 수급 자체가 다른 쪽 섹터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이고요. 테크놀로지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사이클리컬 이쪽 라인대에서 이번 한 주 약세 흐름 자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이제 H20칩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었죠. 이 H20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블랙웰이라든지 호퍼라든지 이런 즉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이 가져가고 있는 이 GPU 칩보다는 훨씬 더 저사양의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개인 PC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5080, 5090 뭐 여기까지 나와 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용했었던 뭐 1080 그리고 뭐 2060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스펙으로 판매를 한다. 저렴하게 이제 대량으로 중국이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딥시크 사태가 한번 좀 이전에 한번 좀 핫했었잖아요. 딥시크 사태가 이제 터졌을 때 사실 나왔었던 내용 자체가 뭐였었냐면 성능이 떨어지는 H20칩 수준 그리고 그 이하로도 지금 현 상황 수준에 만들어지는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 자체, 오픈형 AI에 대한 지금 수준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 밀리지 않는다.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는 더 하이퍼스케일러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는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엔드 스펙 그 이상에 대한 스펙 자체가 필요할 수는 있다지만 지금 현 수준 자체에서는 사실 뭐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하다. 중국은 지금 이 정도 내용 자체로 받아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분기 기준으로 55억 달러 손실 예상을 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 부분 때문에 규제 회피 위해서 이제 트럼프랑 접촉 시도를 했고 이제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이제 또 발표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딥시크 등 중국의 군사 활용 목적, 그러니까 군사 활용의 이제 차단 목적으로 인해서 아예 이제 이 제한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확실하게 일단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이제 좀 악재를 크게 받았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는 50억 달러 비용 자체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중국 경제 메시지 일단은 재정적 손실 자체보다는 중국 시장 접근의 이제 제한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중국과의 지금 일단 관세 정책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이런 패권에 대한 싸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 엔비디아라는 내용 자체 기업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제 테이블 위에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엔비디아를 따져봤었을 때 이제 혁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장 그리고 가장 큰 돈을 벌었었던 기업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 자체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메리트 자체 사라졌고요. 그간의 주가 상승 자체가 과열로 판단되면서 오히려 조정에 대한 탄력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 엔비디아 직접적인 투자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건 좀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내용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2년 넘는 수준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주가랑 별개로 얘네는 정말로 매출적인 측면에서 근 2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놨거든요. 그럼 얘네가 이 돈을 가지고 주가에만 지금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올리는 데만 쓸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는 한정적으로 지어질 것이고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었을 때는 더 이상의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매출 자체를 뽑아내기 힘들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 이미 이전부터 준비했었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러면 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우리 개인도 똑같잖아요.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뭐 100억, 200억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기존 사업에다가 계속 하는 거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다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에 분산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분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좀 언급드렸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좀 바라봤을 때 대표적으로 저는 리커전 파마슈티컬 티커명은 RX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한 뭐 개발 이슈라든지 공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면 리커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낙폭을 크게 가져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발 어떻게 보면 동시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 AI 전체적인 조정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점 이탈을 보여줬을 때는 사실상 한번 일단 비중 축소를 가져가는 게 맞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면서 한 번 더 재차 장기적인 타이밍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AI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뒤에서 정말 돈이 너무 많은 부자가 그냥 하염없이 투자를 해준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주가 하락이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임상에 대한 내용 자체 긍정적으로 뭐 3상 이상에 대한 성공 자체를 가져왔었을 때는 주가가 뭐 지금의 10배, 20배 충분히 그 이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워낙 시총도 가볍고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 투자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M7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반등이나 내용 자체 많이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하시면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보다는 이 AI에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기업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파월과 윌러의 스탠스가 이렇게 달랐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에서 연준 풋이 있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기자가 한 질문에 파월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정확히는 연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이에 시장의 낙폭을 키웠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이 윌러 이사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시장 친화적이었는데요. 그 전에 관세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엇갈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윌러가 아니고 월러. 월러. 네, 월러 이사인데 네. 이 파월과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취임을 딱 했어요. 1월 말에 취임을 딱 했는데 트럼프 취임했으니까 이제 물가도 엄청 상승할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져갈 거야.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바이든 이전 행정부 본인들한테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들 그 앞에서 1월 나와주는 데이터든 사실상 우리가 보통 한 달 전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잡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면 1월 초 뭐 임기하자마자 어떻게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그렇게 가져가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의 관세 정책이나 내용 자체가 그만한 상승을 이끌어간다라는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담아두고 있다는 거 이제 와서는 알고 있는데 1월 자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였냐면 파월은 웬만해서 상반기 그리고 3개월 기준점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파월 입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는 그냥 계속 스탠스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뭐 섣부르게 이거다 저거다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트럼프 관련 뭐 질문이나 내용 자체를 받았을 때 파월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문 회피를 가져왔었거든요. 상원 하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딱 이번 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파월이 이제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지금 현재 양방향으로 우리 연준이 하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둘 다 안 돼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스태그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연준 너네 트럼프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너네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냐?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연준 니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단호하게 NO. 오히려 지금은 고용 상황보다는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포커스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파월 입에서 나왔었던 내용 자체는 정말 기모아서 지금 터트리겠다. 3개월 동안 나 계속
기모으고 있어. 그리고 이제 터트릴 거야. 이게 다 지금 시기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의 이제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이번 주가. 그래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가져왔었고 다음 날 같은 경우는 ECB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가져온 만큼 트럼프가 또 이거를 보고 이제는 화를 냈어요. 그 전에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파월 지금 연준 니네 금리 인하해야 돼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관세로 흔들어 놨는데 이거는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월도 지금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낙폭을 가져가고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만 받아준다라고 하면 3.5% 그리고 3% 초반 여기 라인대를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 디폴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생각했었던 시나리오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 관세에 대한 공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건 뭐 이도저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뭐 노발대발하면서 어제자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거의 파월 해고하겠다. 지금 이런 식의 잘라야 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내용까지 가져오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금 연준 의장을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아까 아나운서 얘기하셨던 월러 이사가 시장 친화적인 친트럼프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 중에 연준 의장이 돼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원로는 친트럼프적으로 봐서 나 좀 뽑아주세요. 나 연준 의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갈리지 않았나 그런 내용 자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트럼프 발언이 강하게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강하게 줄 만큼 사실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 2시 반에 파월의 발언 이러한 내용들 자체 금리 동결하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 발언 그리고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프리장 기준으로 다 상승을 시켰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파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또 보여주는 만큼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상반기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보다는 트럼프 입에서 나와주는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시금 시장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세를 바라봤었을 때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파월의 힘이 약해진 만큼 반등 흐름 자체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발언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4% 증가라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가 안도할 만한 데이터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가 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까봐 이 선구매 압력도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소매 판매가 엄청 뛰어오르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데이터 어떻게 보세요? 자, 그래도 일단은 전월 대비 1.4% 증가를 하면서 23년 1월 이후 지금 현재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까지 원래 올라가는 거는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긍정적인 신호겠죠, 아나운서님. 네. 왜냐면 소매 판매가 잘 된다라는 것 자체 지표가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23년 1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급증을 했냐? 지금 워낙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 어지러운 시장인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 뭔가 이상하죠. 물음표가 들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관세 발효 전에 사재기 수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요즘 뭐 짤이나 밈으로 도는 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아이폰 이러다가 뭐 500만 원까지 간다 이런 거 봤어요.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세 이거 잘못 맞으면 자동차 내가 원하는 브랜드 이거 잘못하면 뭐 미국에 제조업이 없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잘못하면 10만 원대 사던 거를 네. 뭐 30만 원, 40만 원대 사야 되는 거고 뭐 1,000만 원, 5천만 원 넘는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 맞다나.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사자. 무리해서라도 좀 미리 사놓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리 사놨다라고 하는 거는 관세 발효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완전히 망가지겠죠. 오히려 이미 미리 다 샀는데 미래 와서 내용 자체, 미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 자체를 지금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뭐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11개 항목 자체가 지금 증가를 했었던 모습인데 결국에는 4월 3일 자동차 관세 시행 전 구매 쏠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 자체, 해석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내용 자체로 가져가긴 힘들고요. 오히려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좀 미래 5월, 6월, 7월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기저효과에 대한 내용 자체로 하락폭을 크게 키워줄 수 있는 내용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실행 전에 오히려 선구매로 인한 이 시장에 앞으로는 악영향으로 끼칠 영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 보면요. 드디어 실적 시즌이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주들은 실적 스타트가 되게 좋아 보이고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도 당일 낙폭 대비 선방을 했고요. 다만 향후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멘트는 이 모든 CEO들이 극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TSMC와 ASML이 지금 엇갈리는 게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데요. TSMC의 경우에는 이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구매자들의 스탠스에서 변한 게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미국 내 반도체 수요를 볼 때 올해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연준 이혼으로 치면 이 비둘기파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또 ASML의 경우에는 이 관세에 따른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실적 주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ASML, TSMC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얘네 반도체 지금 종목들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실적 자체는 다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조금 갈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좀 재미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후에 TSMC 같은 경우에 0.1% 상승 보여줬고요. ASML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갭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TSMC는 갭 상승을 보여줬었던데 그거를 메꾸면서 거의 이제 제로 수준으로 가져왔고요. ASML 같은 경우는 갭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일부 메꿔주는 상황 자체 기준점에서 지금 일단은 오히려 0.8%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얘네도 갭 상승을 살짝 일부 보여준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1% 미만이다 보니까 뭐 변동성이 없었다.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자, 뭐 TSMC부터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순이익 3,615억 6천만 대만 달러예요. 전년 대비 60% 증가를 했고요. 매출 자체도 전년 대비 35%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를 드렸을 때 계속 얘기 드렸었잖아요. 매출 자체는 괜찮은데 매출은 괜찮은데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꺾였을 때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대장 흐름인 엔비디아에서 약세를 보여주면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고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꺾이는 섹터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 자체를 보여주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도 사실상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세 발효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인 거고요. 다음 실적부터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앞에서 보여드렸던 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급등락을 크게 못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SML 같은 경우는 수주 실적이 부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주액 자체가 39.4억 유로로 시장 기대치 48.2억 유로에 이제 크게 못 미치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CEO 발언까지 일단 좀 살펴보면 관세 발효가 지금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오고 있죠. 그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일단은 주가의 상승 탄력,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를 크게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 12% 증가를 보여줬고요. 시장 예상치 이제 105.1억 달러 이상 보여주면서 상회를 보여줬습니다. EPS마저도 나쁘지 않게 잘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 좀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정말 넷플릭스서부터 이제 뭐 디즈니, 우리가 알고 있는 OTT 시리즈들을 다 지금 뭐 애플이나 이렇게 좀 보는데 결국엔 글로벌 쪽으로 흥행하는 것들 보시면 아나운서님 뭐 그렇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정말 외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락을 가져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끌어올렸었던 OTT 시장 자체 돈만 넣으면 컨텐츠야 다들 똑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대 공룡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설 자리가 없다였었는데 오히려 컨텐츠의 차별화를 조금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좀 잘하면서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대장이 되면서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일부 지금 최근에 조정 장세 딛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넷플릭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은행주들 나쁘진 않은 흐름 자체 가져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일단 우리가 제이미 다이먼 발언까지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경제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경제 침체 및 그리고 미국 위상 저하 초래 가능성이다라는 얘기를 가져왔어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여러분들 현금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들이 뭘까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또 유명한 이런 투자가들, 이런 CEO들 이런 발언들 자체가 나이도 정말 지긋하게 흰머리 있으신 이런 분들이 이 시장 자체를 몇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와서 이렇게까지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쫓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괜히 이 나중에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감각적인 내용 자체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 감각적인 흐름이나 이 살아 숨쉬는 듯한 이 차트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얘네 이제 감각적인 내용 자체가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발언 자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히 무리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막 이제 조정 나왔으니까 미국은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내용 자체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싸졌네 하면서 이제 갑자기 투자를 과감하게 들어갔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셔도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투자 관점에 이렇게 좀 포커스하면서 이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는 이 넷플릭스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접근은 했는데 너무 어렵다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지표를 또 알아보자. 최근에 이제 좀 중요도가 높아진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소비자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investing.com을 활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시간대별로 나와주는 지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스마트하게 많이 보실 텐데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별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어서 자,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가 뭐냐면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계의 이제 소비 지출 자체가 GDP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심리에 대한 내용 자체, 지표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도 자체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CPI, PPI, 물가 지표, PC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농 지표 이런 쪽에 고용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 해당하는 지표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디케이터, 선행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매달 500명 이상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뭐 이런 전화 인터뷰 뭐 사실상 이제 뭐 투표 대선이나 이럴 때 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과거 했었던 내용처럼 또 전화 인터뷰를 무작위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두 개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기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건데 수치 자체는 이제 1966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에 대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현재 심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다. 굉장히 좀 지표에 대한 내용처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100에 대한 수치만 또 고수하는 게 아니고 이전 달 대비 그리고 예상치 대비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도 지금 단기적인 변화 내용 자체를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 그리고 심리 지수가 최근 와서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100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표 그래프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50 미만까지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100에 대한 기준점을 이미 지금 낙폭을 크게 보여준 상황이고 그만큼 기대와 심리 내용 자체가 지금 다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 소비자들이 정말 많은 불특정 다수들, 그러니까 대다수에 대한 표본 자체가 이렇게 지금 우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게 뭔가요? 소비자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기에 대한 자극, 스태그다 자극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 폭락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한테 옆에서 지금 우리가 뭐 흉가 체험, 공포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어두운 데 있고 이제 무서운 상황인데 조금만 놀래켜도 아주 난리를 치겠죠. 화난 데에서 난리 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조금만 자극을 주더라도 시장 자체는 폭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가져가고 있는 증시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 자극에도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금 비중 확보를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오히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다시 비중 축소 가져간 다음에 지금 다시 모아가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교육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요 지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 발언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국채 입찰 일정이 시장의 주요 변동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4월 22일 화요일 밤 FOMC 위원인 제퍼슨 이사와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 이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공식 입장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같은 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는 지역별 기업 심리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4월 24일 밤에는 연준의 경기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이는 5월 FOMC 회의 전 마지막 경기평가 자료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5일 금요일 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로 급등했다는 예비치가 재확인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번 주는 정책 발언과 심리지표 중심의 흐름이 예상되면서 이 물가냐 경기냐를 두고 다시 한번 연준의 스탠스를 예측해봐야겠는데요. 관련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개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주간입니다. 특히 기술, 방산, 헬스케어, 금융, 대기업들의 실적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4월 22일 화요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 224억 달러 수준으로 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인하 여파가 얼마나 실적에 반영되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 수요일 IBM과 AT&T, 서비스나우, 랩리서치 등의 테크 반도체 대표주들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한 보잉도 발표 예정인데요. 최근 기체 결함 이슈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 목요일에는 이 서머피셔, 치폴레, 제너럴 다이내믹스, 디스커버 파이낸셜 등 이 방산, 소비재, 금융업종의 대표주들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요약하자면 화요일은 테슬라와 방산, 헬스케어 중심이고 이 수요일은 반도체와 통신, 항공 중심이고 목요일은 소비재, 산업, 기술,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관세 적용 전 마지막 실적이기도 하면서 이 AI 인프라 투자 흐름까지 시장에 단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나오는 가이던스와 이 경영진 코멘트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음 주는 월러이사의 연설 같은 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제외하면 지표는 사실상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나오는 이 미시간대 지표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미시간대 지표는 평소에는 이 지수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가도 또 큰 충격을 줄 때는 이 큰 트리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엔캐리 청산 충격 때도 그랬고요. 전문가님, 이와 관련해서 이 지수 전략과 또 원자재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심리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스닥 대응 전략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영향력이나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대응 전략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휴장이거든요. 오늘자.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금요일장 시장 자체는 좀 멈추고 월요일부터 다시 보실 텐데 지속적으로 이 18,000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만 어두운 데서 놀래키면 지금 심리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쇼크를 받으면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18,000이에요. 그래서 이 18,000짜리 값을 이탈하고 넘어가는 이 시점 내용 자체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는데 우리가 ETF도 그렇고요. 선물 투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 주식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하락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중 축소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숏에 대한 투자 자체도 이제는 누구나가 지금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현명하게 지금 일단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현재 내용 자체를 계속 떨어지는 내용 자체를 가지면서 어떡하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단순히 우리가 이 기준점을 잡고 한번 좀 과감하게 투자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18,000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지금 2만 자리값까지는 다시금 무난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번에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하락장에 조금 더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이제 칼리님은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 거시 시장인 지수와 또 원자재 시장 대응도 하시는데 또 이번 실적 시즌에는 개별 실적까지 같이 살펴주시잖아요. 네. 전문가님, 다음 주 발표되는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자,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우리가 일단 M7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왜냐면 네. 지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M7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4월 20일 날 발표거든요. 22일 날인데 테슬라 기준으로는 이미 제가 주요 자리값 220짜리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 타이밍 한번 좀 노려보셔라. 이때 당시가 제가 지난 모의투자대 교육 기간에 있어서 교육 시간에 제가 이거는 따로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교육 참여하신 분들만 이 혜택을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교육이었고 제가 뭐 몇 주 동안 우리 아나운서님 공지를 했었잖아요. 계속 참여에 대한 내용 자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혜택을 가져가셨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이미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17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계속 이 고점 내용 자체에서 200 몇십에서 110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열구간 바닥에서 반등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지러워서 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며칠 안 되잖아요. 이 반등 자체가. 근데 170에서부터 지금 200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어마무시합니다. 20, 30%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등 수준.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하락이지만 이 반등만 잘 잡아도 정말 10%, 20%가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얘기 드릴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잡으시면 안 돼요.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도 기대값을 가지면서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간다 절대 안 됩니다. 테슬라는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180입니다. 테슬라는 다시금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가 망가진 상태에서 워 하고 놀래켰을 때 지금 안 좋았을 때 단기적으로 180대까지 하락도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그날 180까지 하락을 보여줬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타이밍을 보셔라. 타이밍을 보시고 자리값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는 제가 QR에서 공개를 드릴 거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180을 터치했을 때 가져갈 거예요. 이 종목은 꼭 가져갈 거니까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매일 제가 새벽 시간대까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을 드리겠죠. 그래서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격 전략이나 내용 자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반독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130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값으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고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 테슬라와 애플 짚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5분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자, 애플 기준으로 우리가 좀 하모닉 패턴에서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주요 매매 관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짧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에 대한 지금 현 위치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전의 상승과 내용 자체 최근 이슈랑 좀 접목해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상승을 가져왔었을 때 제가 이 교육 내용 자체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38% 그리고 62% 그리고 절반 정도 그 상승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미 150년 전부터 이어졌었던 다우 이론에서부터 일단 나와줬었던 결과예요. 그게 피보나치적으로 발전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노리는 거는 나머지 자리값 세 자리값이 있는데 그러면 세 자리값 중에 가장 최근에 있는 38.2%에 대한 되돌림,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되돌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투자 관점 내용 자체도 가져갈 수 있다. 역으로 뒤집는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 반등을 보여준 상태에서 전고점을 깰래 전저점을 깰는데 전저점을 깨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두 번째 매매 포인트 관점이고요. 이게 우리가 제가 계속적으로 교육 때 설명드리는 하모닉 패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지점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짝지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종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쌍바닥 패턴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안다라고 하면 대응 자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아까 애플이 아깝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애플의 최저점을 이미 이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기술적 저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170 초반 부분이다.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구간에 터치를 하고 급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풀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현재 172, 173 이 자리값이 저점이었어요. 언제 어디까지나 이 부분 자체도 무조건 지속된다. 그리고 무조건 100%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가다가 내용 자체에서 더 틀어지거나 내용 자체는 가져갈 수 있어요. 확률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00%는 아니고. 그러면 또 다시 이 구간대에서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 3번에 대한 내용 자체 키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는데 애플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1차적으로 제가 3번에 대한 관점 자체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3-1은 지금 새롭게 A와 D 지점을 잇는
피보나치를 가지고 나서 판단을 해봤을 때 382 자리값 그리고 최종적으로 382 터치하는 자리값이 3-1 구간 그리고 618을 터치하는 자리값이 3-2 구간이에요. 그럼 현재 애플에 대한 주가 내용 자체는 어디까지 보여줬죠? 382 자리값 터치한 3-1 구간에서 0.5 자리값에서 지금 등반에 실패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3-2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애매하죠. 만약에 바닥 자리 값에서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절반 자체를 줄인 상태에서 3-2까지 도전하는 건 추천드리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로 바꿔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봤었을 때 220까지 노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애플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접근하시는 거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보나치 기술적 분석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선물 그리고 기초 기술적 분석 교육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